네, 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경제 유튜버 테이번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기남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제가 빼먹어서 그렇게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 그 나와라 코쟁이라는 채팅을 보고 네, 코쟁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네요. 네, 오늘 함께 어렵게 오셨고요. 코쟁이라니요. 이렇게 인기남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쭉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시작하기 전에 S&P 500 신고가 찍을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분위기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S&P 500이 이제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 거는 뭐 4,800포인트 이상이 이제 글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뭐 대부분의 지수들이 이제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하면은 이제 S&P 500개 기업의 이제 주가 지수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야 될 건데 지금 S&P 500은 한 40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연 이번 주에 산타랠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그리고는 다음 주 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간 동안 S&P 500이 신고가를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뭐 두근두근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찍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연말 산타랠리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인하 몇 번 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이쯤 할 것 같다, 상반기다, 하반기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맨날 뭐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페드워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페드워치에 들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FMC가 보통 홀수에 다 있고요. 그리고 3, 6, 9, 12까지 해가지고 홀수 월과 3, 6, 9, 12를 더하시면 되고 그래서 1년에 8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1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FOMC 45일 뒤를 딱 계산을 때려보면은 3월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3월부터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내년에 몇 번이나 낮출래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데 1월에는 인하가 없다. 3월에 인하한다 그러면은 남은 횟수는 6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자 기준으로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에 금리 인하를 7번 할 것 같다. 3월부터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강하게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이 더 환호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부르는 요 포인트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소프트 랜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경기가 버티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냐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뭐 최근 통계가 살짝 돌아선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내에서 우리가 M2 통화량이라고 있습니다. M2 통화량이 뭐냐 그러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에요. 은행이 처음으로 찍어낸 돈 외에 대출이라든지 그리고는 사회에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면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이 복사가 됩니다. 이 돈의 총량을 M2라 그러는데 M2가 늘어나요.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든지 금리가 낮아진다든지 이러면서 시장에서 스스로의 돈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새로운 돈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 돈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인플레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상태에서 PC나 CPI 물가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6회 혹은 7회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JP모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준 역시도 조금 강경하게 표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에 2번 정도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번 대 7번입니다. 아주 간극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경제 지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연준의 FOMC 회의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뭐 앞선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8월, 9월, 10월에 조정을 받았고요. 네. 11월, 12월에 급격하게 올랐고요. 그러고는 이게 마냥 오를 수는 없으니까 조정이 좀 올 것 같은데 조정 이유는 뭐가 될까요? 금융위기는 안 올 것 같고 네. 전쟁 이슈는 이미 우리가 다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쵸. 비싸다라는 것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조금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시장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속도라는 것이 조금 실망감으로 연결되면은 거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실적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시장 기대치 대비 얼마나 잘 나올 거냐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순간에 박살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뭐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너무 많이 얘기했죠, 제가. 근데 최근에 보면은 나이키의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최근 네.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으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실망감이 더 커져서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도 계속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적 발표하고 약간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린 기업들 우리가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어도비 있고요. 그리고는 오라클도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나이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페이첵이라는 뭐 중소기업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기업들이었지만 이 부분에서 애플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네. 테슬라가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네.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꺾였네. 아마존이 생각보다 EPS가 안 좋네. 이런 하나하나의 이슈에 의해 가지고 지금 수준에서는 나스닥의 조정이 1% 이상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시장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이 결국 1월 말 2월 초 실적 발표 시즌에 드러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지표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요즘 채권의 움직임들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년물 기준으로 5%를 찍고 그러고는 여기서는 더 못 간다라고 하면서 4%까지 빠르게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게 한 4.3% 정도였을 거예요. 12월 FOMC 직전에는 4.3%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어찌 보면은 기술적인 접근, 차트 분석상의 접근으로 인해 가지고 이평선 트레이드로 4.3이라고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파월 의장이 매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현재 3.8, 3.9 수준까지 그러니까 4%가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 있는 지금 현재의 그 국채 금리가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결국 주식시장도 아닙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2년물 채권 입찰이 발생했고 그 전에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나올 때 2년물 채권 금리가 순간적으로 급등했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뭐 CPI나 아니면 PC나 이런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뭐 실업률도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분을 해석하는 채권 시장의 반응이 결국 주식시장의 조정이나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금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강하게 보셔야 된다.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려감도 있지만 어찌됐든 경제 지표나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채권의 흐름이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증시가 좀 안정세를 찾는다 할 시에는 어떤 업종이 가장 잘 갈 거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증시가 안정세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뭐 먼저 미국을 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 금리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도 연준도 그리고는 경제 지표도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가 떨어진다라는 방향, 금리가 정상화된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곳은 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것과 금리 인하라는 것, 그리고 금리 인하에 의해서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년도에도 M7이라는 단어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예전부터 미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매 순간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애플은 비싸다가 헤드라인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애플은 계속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올라가면서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매 분기 반복되던 이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기업들이 그래서 그냥 비싼 채로 퍼포먼스가 없냐?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벌고요.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그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나한테 돈도 돌려주는데 그리고는 내년, 내후년에 성장도 할 테니까 나는 안 팔아. 라는 게 또 전 세계에서 이어지면서 수요가 이어지면서 이게 계속해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게 내년도에도 AI에 대한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내보인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와 그리고는 소프트 랜딩 그리고는 AI가 모두 다 어우러지면은 결국 또 M7 관련돼서 약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반도체 쪽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요. 그러고는 그 투자가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와 대만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밸류 체인으로 다시 한번 돈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나스닥이 잘 가는 것이 한국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투자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 부분에서 파생되는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버 보안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은 또 다른 기회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M7을 주목하는 게 좋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년에 가장 큰 불안정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아무래도 대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러시아 등등 여러 대선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가요? 일단 내년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다음 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4월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이슈보다는 한국 국내 내부의 이슈로 좀 볼 수 있겠지만 국내에도 한국에서도 우리가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6월 달에는 유럽에서 또 EU 관련된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3월에 있는 러시아 선거도 마찬가지고 대만 선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전 세계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이렇게 하면서 좀 대립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핵심되는 곳들이 결국 선거로 돌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러 성향이 더 우세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유럽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벤트들 중에서 조금은 극우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이게 선거판의 약간의 개입 혹은 이제 예상치 못한 득표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유럽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뭐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약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회적 갈등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폴란드 총선 같은 경우에도 의외의 결과를 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듯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퍼주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굳이 친러는 아니더라도 지금 러시아 사태가 이스라엘 이후로는 조금 소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휴전 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약간 국제 정세에서 특히 우리나라 테마주 시장에서는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가 가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라는 질문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어찌 보면은 선거 자체 하나하나 자체가 조금 큰 이슈로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또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할아버지 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 할아버지가 싸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어떤 할아버지가 당선이 될 거냐라는 이슈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시장이 지금부터도 중간에 또 껴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파월 할아버지. 네. 또 할머니도 있어요. 옐런 할머니. 네.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와 함께 공화당, 민주당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갈 것이냐. 특히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과연 보조금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며 그러고는 금리 인하는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이며 그러고는 정부 정책은 민주당의 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뭔가 조금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공화당처럼 돈은 안 뿌리되 기업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할 거냐. 이 부분도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도 결국 당론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고금리라고 하는 역사의 유례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면은 최고령 할아버지가 다시 당선됩니다. 어쨌든 둘 다 불확실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뭐 안건이 나올 때마다 뭐 이쪽 섹터가 오르고 저쪽 섹터가 오르고 그러고는 가장 걱정되는 거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걱정되는 포인트는 결국 증세를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증세 얘기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결국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판에서 새로운 선거라고 정권이 바뀌면은 새로운 정책을 짤 거예요. 회수해야죠.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라고 하면은 증세 역시도 시장에는 조금은 부정적 이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유럽에서 독과점 규제를 한다. 벌금을 때린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지금 혼나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도 구글도 다 혼나고 있거든요.
왜 이쪽에다가 벌금을 자꾸 이제 명령하냐 그러면은 그 돈들을 정부가 가져가서 그 전에 뿌렸던 돈을 메꿔야 됩니다. 정부의 빚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뭐 바이든이 다시 재선되는 것도 분명히 이슈가 될 것이고 유럽에서도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은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대선 전의 과거 통계를 보시면은 이제 약간은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 대선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미국 증시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불안한 거는 올해 11월, 12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이 지금 4,80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미국에서 내년도 S&P 500의 전망치, 내년도 연말에 어디까지 갈 거예요라고 전망을 해보면은 많이 부른 곳이 5,000, 5,200이에요. 작게 부른 곳은 4,300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S&P 500이 최근에 4,400에서 4,600, 700, 800까지 왔거든요. 내년도 거를 다 땡겨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내년도에 뭐 매크로 시황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많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대선이 끝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분명히 우리는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서 내년도는 뭐 떨어진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선이 있으니까 안 떨어질 건데. 네. 근데 오른다도 좀 애매합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바이든이 경제를 나쁘지 않게 살려놨고 S&P 500의 표도 보면은 쭉 우상향하고 있는데 미국의 안에 이제 현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경제가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왜 지표와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게 체감하는 게 이렇게나 다른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실질임금이라고 하는 그 경제 지표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임금은 우리가 떡볶이 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내 월급이 200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야 이게 똔똔이 됩니다. 그런데 월급은 200에서 250으로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 상승을 보면서 내 월급 이걸 보면은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란 가격이 몇 배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설탕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빵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은 어떤 기업 어떤 뭐 상품들이냐 그러면은 자동차 이런 애들이 떨어져요. 근데 그래서 통신비는 안 떨어지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 가격 안 떨어지고 있고요. 주로 우리가 소비하는 거는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그 경제 지표만 놓고 볼 거냐, 임금 상승률이라는 지표만 놓고 볼 거냐, 그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PCE 물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CPI는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PCE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가를 보고 거기에다가 또 가점을 줘가지고 나오는 물가 지표가 PCE거든요. PC는 여전히 전년비로 이제 거의 4%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코어 PC라고 하면 그 부분도 여전히 전년 대비 3%씩 올라가고 있다 보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실질 임금이 PCE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따라잡은 개개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물가 상승 속도가 개인들의 이제 임금이 늘어나는 이것보다는 좀 더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12월 FOMC에서도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네. 너네 뭐 그 파월 의장한테 기자가 질문해가지고 너네 그거 지금 이게 국민들이 안 좋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거다, 임금은 올라올 거다. 다만 이제 실업률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금리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을 연준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보고서도 나왔는데 파월이 바이든을 당선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살짝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옆에서 보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그런 경제 지표와 앞서 말씀드린 채권 금리의 방향
그리고는 연준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사실 역대 당선됐던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은 당시에 경제가 잘 좋아졌을 때 당선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도 많은 이벤트들이 ETF 승인도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신 분들도 많아요. 아, 샀어야 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늦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기에도 좀 늦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그 미국 내에서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비트코인이 25,000달러에서 3만 달러를 연중 내내 횡보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3만 달러를 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0월 22일인가 23일,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뚫는 순간부터 전 세계가 아닌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하고 맞아요. 트레이드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보시면 약간 수급적으로 매도가 쌓이고 있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기준자로는 비트코인이 21선을 살짝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도 21선을 타고 버티는 거 아니냐라고는 볼 수 있겠으나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ETF 출시가 언제가 될 거냐라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까지도 우리가 4월이기 때문에 몇 달 좀 남았어요. 반감기까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ETF가 나오고 반감기라는 이슈까지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제로 소멸이라는 이슈도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런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근데 이걸 그 전부터도 계속 저는 이제 유동성, 변동성, M2라고 하는 부분과 코인을 같이 보자. 화폐가 많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금이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금도 이제 비트코인과 금이 같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M2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좀 더 저금리로 갈수록 좀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될 텐데, 오히려 ETF가 출시가 되면은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는 점에서는 그렇죠. 변동성이 줄어들 거예요. 금과 같이. 그렇게 되면은 저점 고점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ETF 투자로 통해 가지고 선물 투자와 플러스 ETF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묶여 있는 돈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결국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감기와 ETF 출시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 채널을 형성하는지를 보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금과 함께 비교하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좀 불확실성이 지나간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중국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의 시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영향도 미치고 있는데, 중국 계속 경제 좋아진다 했지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요? 일단은 지금 핵심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닉스도 14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고는 현대차, 기아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신저가예요. 완전히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쓰고 있고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쓰고 있고 비트코인도 반등한 이 와중에 중국만 반등을 못했습니다. 유럽도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리고는 일본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돈을 풀겠다라는 이슈, 채권을 더 발행하겠다라는 이슈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있고 실제로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또 발행을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좀 부양책을 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양책을 쓰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과거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좋아져야 됩니다. 수출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래도 엔화가 좀 강세로 가져야 돼요. 엔화가 약세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제품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차순위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환율적인 특성상 엔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일본 경기가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놓고 보셨을 때 통화 정책적으로나 외환 쪽으로나 엔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일본 경기 좋아, 아시아 쪽 좋아. 라는 관심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자동차 쪽도 좀 더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엔화 약세보다는 엔화 강세가 우리나라에 좋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도 같이 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비율이 좀 줄어들었지만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율이 거의 5대5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냥 중국 내수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도 좋아진다라는 점, 중국 내수 소비주도 좋아진다라는 점.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은 이거는 신흥국 증시. 어찌 보면 이머징 마켓 ETF 자체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 삼박자가 내년에 그쵸 초에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이후 어찌 보면은 내년에 이제 2분기 정도에 그런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상승 모멘텀에서 한국의 숫자, 중국의 숫자, 일본의 숫자가 어찌 보면 우주의 기운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본 이유가 과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내년에 우주의 기운이 우리 국내 시장으로 올 수 있을지 좀 어느 섹터에 집중돼서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죠. 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결국 삼성전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환율, 외환시장 측면이나 AI 쪽인 측면이나 앞서 말씀드린 중국 시장의 반등 그런 거를 다 놓고 보더라도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OLED가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중국에서 뭐 TV 소비가 늘어난다, 여러 가지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제품군은 결국 중국 생산도 있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LG그룹에서 생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전자 부품 쪽에서 끌고 간다라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소프트 랜딩, 중국 반등 기대하면은 반도체가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는 내년도에도 올해 상반기와 같은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중심에 얕은 우상향각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라면 그리고는 변압기, 조선, 방산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도 마찬가지겠죠. 실적 발표 전후로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시장 집중적으로 더 상승 흐름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방면으로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코쟁이라고 하셨는데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